2019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3 한국사. 예,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국어, 수학, 영어를 보고 그리고 조금 한국사를 보면서 그래도 휴 하면서 조금 마음이 괜찮았습니까? 이거 한국사도 만만치 않은데 라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좀 무거웠나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정말 참 궁금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어때요? 지금 막 등급컷 뜨는 거 국수형 보니까 마음이 결코 편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한국사만큼은 우리 친구들한테 좀 힘과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 보니까요, 전년도 수능을 풀었던 친구들, 혹시 수능 문제를 접했던 친구들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만 결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월달 우리 친구들에게 이 시험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불어 숲을 외치면서 같이 이렇게 한국사, 또 선생님이 지금 동아시아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1년의 긴 레이스를 함께 가는 바로 그 지점에 바로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수능을 본 지 정말 참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끔 수능 보는 날 꿈을 꿔요. 그러면 그 꿈속에서도 그 긴장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능을 보러 갔는데 그 고사장 앞에서 나의 담임 선생님이 나를 쫙 안아주시는데 되게 울컥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고사장 앞에 응원 가면 애들 안아주지 않으려고 그래. 서로 울컥하지 않으려고. 근데 그만큼 많이 꾸는 꿈 중에 하나가 수능 꿈만큼 자주 꾸는 꿈이 제가 고3 3월 달에 학평 받던 날이에요. 사실은 학평, 모평, 그 당시엔 사설 모의고사까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시험을 많이 보던 때였기 때문에 그게 왜? 라는 생각을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교사를 10수년 하면서 느낀 결론은 뭐냐면 첫 시험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겨울방학 그래도 좀 뜨겁게 보내려고 애 많이 썼잖아요. 재수나 엔수 하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사실 이를 갈면서 그 시간들 준비했잖아요. 3월에 뭔가 나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겨울방학 한 2, 3개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스스로도 또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다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달이 주는 그 긴장감이 사실은 커요. 그래서 제가 늘 3월 달에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요. 학생들한테도 얘들아,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3월달 점수가 수능이라 그랬어요. 저 어떡해요?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3월달이 여러분에게 주는 시그널은 명확합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국어, 수학, 영어와 다른 탐구 과목과 한국사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접근 방법과 3월달 한국사에서 여러분이 얻을 것만 확실하게 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봐요. 제가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2018년 3월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를 봤어요. 2018년 3월 달에 한국사 1등급이 얼마나 나왔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작년 3월 달 문제 서울시 거 되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좀 많이 까다롭다라고 많은 친구들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질문이 뭐였느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선생님 이 문제가 확실히 어렵게 나왔던 걸까요? 라고 했는데 둘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사 같은 경우엔 40점 넘으면 1등급이죠. 이거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아직까지 있으면 오늘은 아셔야 됩니다. 35점 넘으면 2등급입니다. 30점 넘으면 3등급이에요. 그리고 보통 수시에서는 4등급 이상, 3등급 이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최저 학력선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절대평가인 한국사 1등급이 4%가 안 됐어요. 상대평가에서 4%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근데 작년 3월에 한국사가 우리 친구들이 한국사는 그래 지금은 다른 과목이 급하니까 하고 많이 하지도 못했고 실제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도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1등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2019년 3월이에요. 2019년 3월을 여는 교육청은 바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입니다. 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문제의 특징이요. 참 참신한 문제도 많고요. 애도 많이 쓰고요. 노력도 많이 하고요. 자료나 이런 것들의 활용도도 참 좋아요. 한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나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주는 시그널은 명확해요.
얘들아, 한국사 그냥 키워드만 대충 암기해서 뭐 3일 완성 아니면 뭐 4시간에 끝내는 한국사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냥 가지 말고 한국사 한 번만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입니다. 실제로 2019년 3월달 한국사 보고 나서 많은 친구들이 한국사를 워낙에 좋아했던 친구들은 조금 다릅니다만 겨울방학에 안 했던 친구들은 만만치 않은데 이 느낌이었을 것이고요. 한 번 한 친구들도 선생님 저 겨울방학에 한국사 한 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만점일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 40점 이상 당연히 넘을 줄 알았는데요. 한국사 만만치 않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3월달 다른 과목 아니야. 한국사야 얘들아. 영어와 똑같이 절대평가지만 사실은 영어는 까다롭잖아요. 작년 수능에서도 영어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한국사 같은 경우엔 작년 수능에서 1등급 30% 넘게 나왔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 탓도 있고요. 그만큼 더 쉽게 느꼈기 때문도 있고요. 실제로 조금 쉽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3월달 한국사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는 확실하게 뭘 알려주고 있느냐? 얘들아, 연계교재 하나잖아. 이 수능 특강이 총 1강에서 21강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강에서 한 문제씩 냈어. 얘들아, 그 얘기예요. 한 강에서 한 문제씩 나왔다는 건 무엇이냐?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그냥 정치사에 확 몰아가지고 낸 게 아니라 골고루 냈다는 뜻이고요. 선사부터 현대까지 골고루 출제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EBS에서 짧은 강의 하나를 찍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출을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와 관련된 한 15분짜리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제가 거기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한국사는요. 수특 1강에서 21강의 이 내용 중에 거의 한 강에서 한 문제씩 내고요. 선사부터 현대까지 정해져 있는 문제 개수를 거의 흐트러트림 없이 그대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딱 캡처해놔도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수험생이니까 이거는 요행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실은 평가원에서 지금 학평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도 거의 이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근대사 10문제, 근현대사 10문제 이렇게 사실은 내고 있고요. 선사시대 한 문제에 늘 신석기, 청동기, 구석기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내고 있죠. 선사 한 문제, 그 다음에 고대사. 고대사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3월에는 백제 문제 하나 나왔고요. 통일신라 문제 하나 나왔거든요. 2문제. 그 다음에 고려시대 3문제 나오고 있어요. 이번엔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가 출제됐습니다. 조선에서는 전기 2문제, 후기 2문제 이렇게 해서 출제했고요. 그죠? 개항기가 원래 일제강점기와 문제수가 4개, 3개이거나 3개, 4개이거나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개항기에서 4개, 그러니까 고종즉위 이후부터를 그냥 다 포함시켰습니다. 고종즉위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개항기의 4문제, 일제강점기 3문제, 역시 3.1운동 100주년 인해답게 3.1운동이 한국사에서도 동아시아사에서도 둘 다 출제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사는 늘 3문제죠. 현대사에서는 무조건 사실은 거의 대부분 통일문제 하나,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얘들아, 요거 정도만 확실하게 알고 봐도 느낌은 딱 와. 수특은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훑어야 된다. 이 전체 총 21강을 한 번은 훑어야 되겠구나. 수능 개념을 이미 들은 친구들은 그냥 그걸로 좋게도 상관없는데 전혀 듣지 않은 친구들은 어쨌건 골고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사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3월 학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올해 학평과 모평이 총 몇 번이고 나에게는 몇 번의 시험이 남아있으며 한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그 명확한 상만 제대로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합평, 모평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그리고 본수능 11월입니다. 사설 모의고사나 학원에서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월 서울, 4월 경기, 그 다음에 6월이 뭡니까? 이게 평가원이죠. 그리고 7월 인천,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10월 서울.
이렇게 해서 6번의 여러분들이 합평과 모평을 통해 120문제의 한국사 풀세트를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6번만 제대로 풀고 제대로 오답을 체크하고 내가 몇 강을 모르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 한국사는 괜찮아요. 그래서 약속 하나만 합시다. 우리의 약속. 3월부터 이 10월까지의 제발 부탁인데 그 시험지 버리지만 말고 그 왜 클리어 파일 같은 거 있잖아. 거기다가 넣어놓기라도 해. 그리고 나서 우리 9월달 혹은 6월달 모의고사 보기 전에 모평 보기 전에 그거 한 번만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전년도 7세트, 수능까지 총 7세트 갖고 있으면 꼭 보관하기. 그래서 이 문제에 있는 적어도 간판이 계속 나와요. 한국사는 3월에 냈으니까 뭐 6월에 냈으니까 9월에 빼고 뭐 6월 9월에 나왔으니까 11월 본수 때 빼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계속 나온다는 거야. 고려 광종 나오잖아. 조선 세종 수능에 나왔는데 또 나오잖아요. 정조 작년에 4번 나왔는데 이번에 3월부터 또 나오잖아요. 작년 3월에 정조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4.19, 5.18, 6월 민주항쟁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나오는 것들, 아주 중요한 것들이 한국사에 나온다는 걸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만들어 놨어요. 이거 문제 해설 한국사 다 안 봐도 돼. 20번까지. 내가 확실하게 틀린 거 있지. 이거 맞았어? 그럼 넘어가. 근데 이 문제 헷갈렸어? 찍었는데 맞췄어? 찍었는데 틀렸어? 그러면 그거 보는 거야. 다만 선생님이 요거 해놓은 거 요거는 딱 캡처해버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에게 3월달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공부시키기예요. 공부시키기.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정말 어렵게 지금 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특강 제목이야. 몇 강인지, 수특에 몇 강에 이 내용이 있는지야. 이 문제가 고려시대 문제인지 조선시대 문제인지 개항기 문제인지 일제강점기 문제인지 알겠니? 윤봉길 딱 나왔는데 일제강점기 의열활동과 관련해서 한인 애국단이다. 이 정도 알 수 있어? 그럼 괜찮은 거야. 그걸 틀렸어? 그러면 뭐야? 가서 보면 되는 거야. 체크하자. 18강 체크하자. 이거는 20강이네. 21강이네. 수특의 몇 강인지가 바로바로는 안 나와도 돼. 왜냐?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있고 나는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하지만 수능 특강 몇 강을 봐야 이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만큼은 우리가 같이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쉬운 건 빨리빨리 풀어버려요. 우리 안 틀리잖아, 이 친구들. 그치? 이 친구들 안 틀려요. 밑줄친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유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증강현실 체험장소 반영했네요. 그죠? 농경이 시작된 이 시대. 사람은 움집에서 곡식을 갈돌로 갈고 있어요. 힌트 부자예요. 힌트 부자. 이걸 통해 할 수 있는 건 농경이 시작됐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움집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곡식. 농경이 시작됐으니까 수확된 곡식이 있고요. 그거를 또 갈돌이라고 하는 갈돌, 갈판 이런 거를 통해서 뭐예요? 조리하고 있죠.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밑줄 친 이 시대는 농경이 시작되었어요. 곡식 수확이 가능해요. 그럼 얘 어떻게 할 거예요? 보관해야지. 저장해야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토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우리 역사에서 농경이 시작된 시기 언제입니까? 그렇죠. 인간이 농경을 통해서 정착하게 되고요. 정착해서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키우고 수확하고. 그러니까 나는 정착하니까 집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 집이 무슨 집인 거야, 얘들아? 그 집이 움집인 거고. 맞아요? 이런 곡식들을 조리하기 위한 간섭기로 아까 나왔던 갈돌, 갈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바로 이 시기 무슨 시기다 얘들아? 신석기 시기고요. 이 시기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토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자신감 있게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바로 그 문항 바로 뭡니까?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만주 한반도의 가장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를 보여주는 토기가 되겠고요. 2번이 뭡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명도전이에요. 뭐 칼처럼 생겼는데요?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냐? 화폐입니다. 근데 중국 화폐예요. 이게 우리 땅에서 발견된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중국과 한반도가 교류했구나 라고 하는 거에 증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 한 번쯤 서술형으로 중고등학교 때 만나게 되는 호명 그릇입니다. 신라에서 출토됐어요. 그러니까 신라 경주에서 금성이죠. 그런데 여기 아래 광개토대왕 뭐 어쩌고저쩌고 쓰여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고구려와 신라가 이 당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구나.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바로 그 그릇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만주 한반도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청동기고요. 예, 이번 동아시아사 1번 문제에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 청동으로 만들었고요. 비파 모양의 검이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고요. 청동기 시대가 문제로 나오면 늘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측우기입니다. 측우기는 강우량을 측량하는 바로 그 기구인데요. 이거는 뭡니까? 예, 조선 세종대의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들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무엇이냐? 신석기 시대 1번이 되겠네요. 2번으로 갑시다. 예, 그리고 1번 문제를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어디서 보면 된다? 예, 1강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줄 친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 문제네요. 예, 건축특별 강연 참 문제 구성을 좀 참신하게 잘 해봤죠. 그죠? 맨날 나오는 백제 문제를 이렇게 건축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 도읍지에 남아있는 건축문화 특징을 새롭게 조명해 보려고 한대요. 한성시기 풍납토성, 몽촌토성, 옹진시기 벽돌무덤, 사비시기 부소산성과 도성체제. 한성에서요, 이 나라는 옹진으로, 옹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긴 나라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이고 이거 백제 얘기네 하고 끝날 수 있는데 여기다 조금만 더 살을 붙여볼까요? 그쵸? 요쪽 한성 요쪽에 여러분이 잘 아는 온조가 털을 잡고 한성식이 쭉 가죠. 이 몽촌토성, 풍납토성 이게 지금 서울이잖아요. 그리고 요 근처에 한성 백제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백제의 초기 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5세기에 지금의 충남 공주, 예, 웅진으로 가죠.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 6세기에 벽돌무덤이 바로 이 지역에 축조됩니다. 이 벽돌무덤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고요? 백제의 왕 무령왕이고요. 이 무령왕은 6세기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무령왕릉은 지금 웅진에 남아 있는데 벽돌무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스타일의 무덤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였던 뭐 굴식돌방 무덤이나 뭐 신라에서 많이 보이는 돌무지 덧날 무덤 이게 아니라 벽돌 무덤이래.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 스타일인가 봤더니 중국의 남조 중에 양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의 남쪽에 있었던 여러 왕조 중에 송지, 양진이라고 있는데 그 양나라 스타일의 지금 벽돌 무덤이 나왔대요. 그래서 맨날 무령왕릉 얘기하면서 중국과 백제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요 6세기에 사비로 어느 왕 때? 성왕 때 한 번 더 옮겨서 7세기 660년에 멸망할 때까지 바로 이 사비 시대를 쭉 이어가게 되는데 지금 백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문제를 생뚱맞게 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지금 딱 연결되게끔 냈죠. 백제다 해놓고 이 나라는 백제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야? 무령왕릉을 축조하였다 얘기했잖아. 중국의 양나라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으로 이 웅진 시대에 요 충남 공주에 보입니다. 석굴암은요, 그렇죠. 예,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8세기에 여기다 적어줄게요. 통일신라 8세기고요. 동의보감 허준, 그죠? 이건 조선의 광해군 때 바로 허준이 의학서를 남긴 거고요.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하고 팔만대장경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고려시대 때 누구 때문인지가 중요하죠. 몽골이 침략했어요. 몽골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고자 했었고요. 고려 이거 작년에 기출이 됐었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석탑이 되겠습니다. 다층 석탑, 고려시대에는 뭐 8각, 9층, 10층 이런 식의 탑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려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엄마야, 이 분필이 왜 이렇게 안 지워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괜찮습니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좀 분필을 바꿔보겠습니다. 무슨 왕의 통치 체제 정비인데요. 이 왕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고대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김음돌의 난 진압했대요. 왕권을 강화한 임금이고요. 구주 오소경 체제를 정비했대요. 통일신라에서 이게 2강이 이게 3강, 2강, 3강. 예, 수능 특강 3강입니다. 3강. 아, 선생님 여기다가 지금 2강이라고 적어놨는데 수능 특강 3강의 내용이고요. 통일신라 바로 신문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문왕 하면 여러분들이 이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김음돌이 누구냐면 신문왕의 장인입니다. 근데 그 장인이 난을 일으킨 거야. 영모야, 영모. 근데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진압을 해냈잖아요. 그 관련자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진압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체제 정비를 많이 하는 임금이에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통일됐잖아. 수도는 그대로 금성이잖아. 근데 수도는 동남쪽에 좀 치우쳐져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영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금성이잖아요. 그래서 오소경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해서 수도가 치우친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했고요. 전국을 9주로 나눴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국학을 설치해서 유학 교육을 시켰고요. 그 진골귀족 세력들의 어마어마한 특권이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노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죠. 이 노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그 땅에 속해 있는 민들의 노동력과 민들을 구속할 수 있는 그들을 사용할 수, 어떻게 보면 그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리까지 준 거였는데 그 노급은 폐지하고요. 뭐를 지급했습니까? 관료전 지급하죠. 그래서 내용인즉슨 뭐예요? 세금이나 걷어라야. 건드리지 말고 세금이나 걷어라. 지금 특권을 굉장히 축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정답 뭘로 갈까요? 우리 친구들? 맞네. 여기 딱 나오네. 1번에. 노급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대가야 복속. 금강가야는 법흥왕 때, 대가야는 6세기 신라 진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궁극기무처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1차 가보개혁 때 가보개혁 1차 개혁을 주도했던 바로 기구가 되겠고요. 사신간제도 이거 고려 태조 왕건이 그 지역의 호족들을 그 지역의 사신간으로 임명해서 호족을 좀 견제하면서 통치하려고 했던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제도입니다.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대요. 이게 바로 우리 아까 문제에서 봤던 백제, 그 무령왕이 했던 거예요. 왕족을 지금 지방으로 보내서 사실은 통치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1번 통일신라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미추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명히 올해 시험 보면서요. 이 왕이 한 번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정리해 둘게요. 고려시대 왕, 고려시대 왕. 이게 지금 고려시대 왕이 나오는 왕이 정해져 있어요. 태조 왕건, 4대 임금 광종, 6대 임금 성종, 그리고 고려 저 뒤쪽으로 가서 공민왕까지 이 4명의 왕이 계속해서 번갈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월 달에 테이프를 끄는 사람이 바로 4대 임금 광종이 되겠습니다. 4대 임금 광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 독자적으로 이런 연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들의 관복 제도를 정했대요. 개경을 황도라고 하고 있대요. 지금 스스로 거의 황제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황제들만 쓰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개경을 황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과거제 실시했고요. 관복,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서 옷도 지금 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누구냐? 광종이에요. 그럼 광종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 안 나온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대대적으로 호족 숙청했고요. 그죠? 신고 세력 교체와 관련해서 이 과거제라는 걸 실시해서 관리들의 시험을 통해서 선발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이거 안 나오면 안 되지. 광종하면 늘 정답이나 자료에는 이게 나오죠. 이 후삼국을 통일하기까지의 고려와 건국대서의 그 시간이 한두 해가 아니잖아. 그 혼란기에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죄다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원래 신분으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양인 신분이 된 거야. 그러면 이 노비였던 자들이 양인이 되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되게 더 좋아. 왜 그럴까? 양인은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노비는 아니야. 그 노비의 주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노비양건법을 통해서 사실은 호족 세력의 경제적인 기반도 약화시키고 국가는 재정이 좀 확충되면서 왕권에도 좀 도움이 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의 같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광종 반드시 업적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몇 강으로 간다? 예, 수능 특강 4강으로 가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이 4명의 임금은 계속해서 출제됩니다.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삼국을 통일하였다. 삼국을 통일한 거는 신라의 문무왕이에요. 태종무열왕의 아들입니다. 삼국 통일을 완성한 거는 신라 문무왕이 되겠고요. 균역법을 실시했다. 이건 누굴까요? 조선의 영조가 되겠습니다.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예요. 만들기 시작한 거는 세조 때지만 실제로 완성해서 반포한 것은 조선의 성종 때입니다. 다 출제되는 임금들이고요. 독서 상품과를 마련하였다. 실제로 이거는 왕까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역시 이건 통일신라 원성왕 때가 되겠습니다. 독서 상품과는 과거제는 아니고요. 경전을 읽는 능력을 상중하 정도로 이렇게 이제 차등으로 그래서 참고했다 정도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건 과거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광종에 대한 거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밑줄 친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어떤 나라인지 봅시다. 이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문제는 흡사 2000 그러니까 작년 말고요. 그 전 그러니까 필수 한국사 첫 해 수능 문제 이게 정답이었어요. 전시과. 이 전시과 고려의 경제와 관련해서 전시과보다도 더 어렵게 역분전을 냈는데 이 고려 경제에서 나올 수 있는 역분전, 전시과, 은병 여기 나오죠? 병란도. 그거를 짬뽕한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고려시대 경제사 문제입니다. 우선 이게 고려인지를 아는 게 급선무고요. 두 번째는 이 중에 뭐가 고려인지를 아는 게 급선무입니다. 선생님은 고려인 거 알겠지만 우리는 뭘 가지고 이게 고려인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 긴 내용 중에 확실한 힌트는 이겁니다. 은으로 지금 뭐 한 거예요? 와, 은 한근이야 얘들아. 굉장히 이게 돈이 뭐야 귀하네. 진짜 귀하네. 왜 은이 한근이 들어가 있는 고액 화폐야. 그래서 이름이 뭐래? 은병이래. 근데 이 나라의 모양을 땄어.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 돈인데. 그리고 얘를 뭐라고도 부른대? 활구라고 부른대. 이게 어디가 우리나라입니까? 하지만 뭐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 은병, 활구라고 하는데 은으로 만들었대요. 이건 어느 나라의 화폐냐? 고려시대 화폐예요. 고려시대 수능 개념에서 또 수능 특강에서 설명하면서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거기에 여러 화폐가 더 있습니다. 무슨 해동 통보니, 뭐 무슨 건원중보니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얘들아 그거 다 까먹어도 되는데 은병, 활구 이게 같은 거거든. 근데 은으로 만든 고액 화폐가 나오면 이거는 고려 경제사 무조건 기억하자라고 했는데 그겁니다. 그러면 고려다라는 것까진 됐어요. 병란도 나와도 고려고요. 이거 나와도 고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가보세요. 고려에 대한 설명이 뭐냐는 거예요. 지게가 발급되었다. 이거 수능 개념에서 되게 자세하게 얘기했어. 지게가 발급되었다. 지게가 뭐냐면 토지가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증명서인데 이거를 누가 언제 발급했냐면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 하잖아. 그때 양전 사업하거든.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고 조사해서 땅 주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게 바로 지게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대한제국 때 얘기고요. 영정법이 시행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지. 이전에 했었던 그 전세를 개혁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정해버린 거예요. 1개월당 4에서 6도 정도만 내게끔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전란을 거치고 임진왜란 이후에 실제로 이렇게
전세가 바뀌는 바로 조선과 관련된 거고요. 직전법 실시되었다. 토지도죠. 이건 조선 세조 때 현직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했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계양장의 거류지 무역이 이루어졌다. 계양장이 나왔어요. 이건 지금 조선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계양을 했네요. 1876년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지금 일본과 뭐 한 겁니까? 그렇지. 예,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예, 요걸로 갑니다. 그럼 전지와 시지가 지급되었다. 전지와 시지. 전지는요, 농경지를 얘기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시지는 뭘까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를 얘기해요. 이거를 관리들에게 차등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 수조권을 나누어 주고 있는 이 제도를 뭐라고 한다? 전시과라고 합니다. 전시과가 있었던 나라 언제다? 예, 고려시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몇 강으로 간다? 5강으로 가서 수특 5강을 딱 피고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6번 갑시다.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역시 고려 문제인데요. 5강에 있습니다. 고려의 문화사 문제가 되겠고요. 작년 수능에서는 삼국유사가 나왔었나요? 재작년 수능이었나요? 예, 재작년 수능이네요. 그런데 요번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삼국사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삼국사기인지를 어떻게 아느냐가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겠죠. 이건 역사서래요. 기전체 형식이래요. 본기, 연표, 잡지, 열전, 50권으로 되어 있고요. 등등등. 예, 본기는 랄랄랄라. 뭐 본기에는 왕들의 이야기들이 쫙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은 여기에 지금 계속 기전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역사서다 그러면 왠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쭉 쓸 것 같죠. 그렇게 쓰는 역사책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편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전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러한 여러 내용들을 다시 카테고리별로 나눈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 신하들의 이야기, 반역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쭉 정리해야 되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 정치와 관련된 부분. 이런 식으로 지, 표, 본기, 열전. 그래서 기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전체로 편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바로 고려시대의 김부식이 편찬을 주도한 바로 무엇이냐?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2번으로 갑니다. 무신정변 이후에 편찬된 거 아니고요. 예, 고려 전기 상황이고요. 보통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게 삼국유사, 그쵸? 우리가 막 크게 외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상황인 거고요.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이게 지금 고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과의 통상 확대를 주장했던 건 북학파, 중상학파, 실학자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이거는 좀 기억해 둘게요. 삼국유사를 비롯해서 저 뒤쪽에 삼국유사가 사실은 이게 딱 보이죠.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있고요. 제왕홍기 뭐 이런 것들에 고려 후기에 보이는 역사책에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요, 되게 합리적인 사관을 강조하면서 유교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건국 이야기라던가 설화 이런 것들이 거의 실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왕 수능에 나왔던 왕인데 또 나왔죠. 그렇죠. 공법이 뭔지 모르더라도 괜찮아요. 내용을 보니까 쫙 이해가 돼요. 뭐냐? 이 왕은요, 세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이런 거를 도입하고자 했대. 근데 이게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찬반을 묻는, 지금으로 따지면 설문조사를 한 거야. 리서치를 한 거지. 그랬더니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대. 그러면 바로 시행해도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 거예요? 이거를 시행했을 때 어떨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랄랄랄랄랄라 논의 끝에 공법 시행을 결정했고요. 그래서 무엇이다?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에 따른 전세 수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은요, 조선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 수능 특강 몇 강에 있느냐? 6강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분 6등법은요, 토지의 비옥도를 통해서 6등급으로 나눈 거고요. 연분 9등법은요, 풍흉에 따라서 9단계로 나눈 거예요.
아니 비옥한 땅과 아닌 땅, 그 다음에 흉년일 때와 풍년일 때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지금 제도를 개혁하고 있는 거죠. 이거 누구 때예요? 예, 세종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 세종을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죠. 역분전 지급했다. 고려를 건국하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태조 왕건이 했던 것이고요. 대동법 실시했다. 이건 조선의 광해군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에 걸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까지 계속해서 시간이 걸렸으니까 광해군부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당백전 발행했다. 경복궁 중건에 돈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찍어냈죠. 고해가패를. 이거는 조선의 고종 때 흥선대원군. 예,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금 난정권을 폐지했다. 이거는 조선의 정조가 자유로운 상행위를 위해서 난전을 금하는 권리를 폐지한 신의 통공을 얘기합니다. 정답은 뭘로 간다? 농사직설입니다. 이거는 조선 세종 때 이렇게 하면 농사 잘 지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막 농부들 인터뷰도 하고 해가지고 농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만든 책입니다. 정답 뭘로 간다? 세종의 업적 4번으로 갑니다. 이거 말고 문제가 쉽게 나오면 훈민정음이 답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세종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나 사이에. 사실 한국사가 쉬워지면서 사이 시기, 가나 사이 이런 거 잘 안 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틀리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사건들이 쭉 연결이 됩니다. 가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임진왜란 하면 2학년 문제에서는 명량대첩을 준다거나 이순신을 준다거나 이렇게 많이들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학년 문제잖아요. 여기서 지금 임진왜란 때 뭐가 나왔어요? 권율 장군의 행주산성, 행주대첩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선생님 권율, 행주산성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여기 뭐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권율의 행주산성과 행주대첩은 진짜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한 번만 쳐봐. 권율 초록창에 이순신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 임진왜란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관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권율입니다. 굉장히 높은 장군이었는데 이 권율의 행주대첩 얘기가 나오는데 설사 모르탈지라도 지금 왜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지금 뭐해요? 임진왜란 중인 거예요. 나를 보겠습니다. 임금과 신하가 청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남한산성에 포위되었어요. 임금이 남한산성에 포위됐어요. 임금이 남한산성에 왜 갔어요? 병자년에 청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우리한테 군신관계 요구했는데 조선이 거절했어요. 우리한테 황제라고 부르래. 그리고 니네가 신하고 우리가 임금이래. 누가? 청이. 원래 후금이었는데 이름 바꾸고 나타났잖아. 근데 우리가 그거를 거절했어. 왜? 센 건 아는데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거든. 왜? 우리는 명과 아주 끈끈했거든. 그래서 싫어! 그랬더니 청나라에서 쳐들어왔어. 심지어 황제까지 왔잖아. 홍타이지라고. 그렇게 됐는데 원래 임금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 강화도로 가려고 그랬어. 근데 왕족과 신하들은 강화도로 꽤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 왕과 세자도 가고 있는데 이미 길이 막힌 거야. 막 파주, 김포, 일산 이쪽 다 막힌 거야. 그래서 돌아가지고 어떻게 했어? 남한산성으로 갔잖아. 소설 남한산성, 영화 남한산성의 제목이 그래서 이거야. 그래서 누가 일로 갔어? 인조가 일로 갔잖아. 누구랑 같이 갔어? 세자도 일로 갔어. 신하들도 드드드드드 갔어. 45일 이상을 사실은 여기서 포위된 채 어떻게든 버텼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청황제 앞에서 굴욕적인 항복의 예식을 치르고 우리는 군신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면 가는 임진왜란이고요. 나는 병자호란의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사이 시기에 어떤 일이 대체 있었어? 사실 연도 문제가 아니야. 이건 1592년부터 98년까지 있었던 상황이고 이 상황은 사실은 정유재란 쪽은 아니고요. 앞쪽입니다. 93년 상황인데 그거 알든지 모르든지 얘들아 이게 연도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1636년부터 37년까지의 일이지만 이게 해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다음 상황이 뭐야? 이 전쟁 끝났죠?
그리고 선조 죽었죠. 누가 즉위합니까? 임진왜란 때 세자였던 광해가 즉위하죠. 광해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후군과 명사에서 중립외교 잘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잖아. 뭐가? 그들 반정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광해군의 조카가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인조예요. 그래서 인조반정이라고 합니다. 1623년에 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이 쫓겨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반정의 명분이 그거였거든. 우린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킬 것이고 부모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 의리를 지키겠다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구명 분노하잖아. 그래서 정묘 호란 1627년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1636년에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어떻게 해요? 군신관계 요구하고 우리가 거절하자 쳐들어오죠. 그러면 이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은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광해군의 중립외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인조반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긴 뭘 냈습니까? 예, 왜 이 전쟁이 일어났지?와 관련된 인조반정. 인조반정 이후에 인조와 그 서인 정권은 친명 배금 정책을 명확하게 유지하죠. 고수합니다. 별기군 창설, 이거 신식군대잖아. 신식군대 언제? 개항 이후에 1880년대에 일본인 교관이 들어와서 막 가르치고 했던 바로 그 신식군대고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차별받았던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난이 이모군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880년대 상황이고요. 교정도감, 이거는 고려. 예, 누가 생각나면 땡큐. 그치. 무신정권. 그 중에서도 예, 여러분 최시정권, 최충헌이 세운 최고의 국정을 담당했던 기관이고요. 간도협약은요, 1909년에 청과 일본이 자기들끼리 체결해버려요. 일본이 청한테 간도 줘버려요. 지가 뭔데. 예, 이미 우리는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청한테 간도 넘기고요. 대신에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바로 그 사건이 이 사건이고요. 홍경래의 난 1811년 세도정치 시기입니다.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홍경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서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건 19세기 세도정치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뭐다? 예, 인조반정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예, 조선 예, 바로 수능특강 7강에 있는 내용을 쫙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대외관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가구강입니다. 가구강 누군지 봅시다. 화성행차 나왔어요. 화성 나왔으니까 사실은 웬만하면 우리 친구들 알겠죠. 근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한강 건너서 시흥을 지나서 화성까지 도착했죠. 그리고 문묵과 별시, 그쵸? 예, 특별하게 지금 또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고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했고요. 와, 요거 맨날 시험에 나오죠. 국왕의 친위 부대입니다. 이 장용영 군사훈련의 지휘하고요. 엄마가 예, 모친 해경궁 홍씨가 이때 회갑이었어요. 축하 파티도 여기서 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창덕궁으로. 바로 어떤 임금일까요? 정조입니다. 사실 작년 수능에선 영조가 나왔지만 정조가 조선 후기 국왕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가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조잖아. 조선이잖아. 그럼 조선 후기 정치사 부분 공부하면 이거 되는 거잖아. 이 문제 9번 문제죠. 여러분 조선 8강에 있습니다. 수능특강 8강 내용이고요. 그러면 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정답은 우선 3번인데요.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신라 장군 이사부, 그쵸? 신라 지증왕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조선 세종이 되겠고요. 전민변장도감, 전과 민을 땅과 민을 바르게 불법으로 노비가 됐거나 불법으로 토지를 빼앗긴 자들을 원래로 복귀시키고 언제? 공민왕 때 그렇게 해서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가져간 것들을 지금 돌려놓는 고려 공민왕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북한산 순수비를 건립하였다. 이거는 누굽니까? 신라 한강묘역 차지하고 누굽니까? 진흥왕 때가 되겠죠. 공민왕 누군지를 물어봤으니까 왕들을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조선 세종 초계문신제를 시행했다. 이게 정답인데 정조와 관련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규장각. 우선 제일 먼저 대표적인 거. 두 번째 여기 자료에 있는 수원화성. 세 번째 초계문신제. 네 번째 장용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난정권 폐지. 이 5개 반드시 다 하셔야 돼요. 초계문신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나이 연령을 좀 정했어요. 그 연령 이하의 이 관료들을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특별히 사실은 강의도 뭐 친강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조가 직접 시험을 주관해서 이렇게 테스트도 하고요. 아유, 쉽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 과거급제한 사람들을 또 공부시키고 또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하고자 했던 거는 명확하겠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작년 문제에 뭐가 나왔느냐, 이 초계문신제를 통해서 정약용이 계속해서 우수한 그 평가를 받는 그 자료를 주고 정조를 똑같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출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3번이 되겠습니다. 초계문신제 몰랐던 친구들은 꼭 지금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합시다. 정조입니다. 10번으로 갑시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이 문제 10번이고요. 역시 조선 문제고요. 몇 강이냐? 9강에 나오네요. 9강. 이게 바로 뭐냐면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상황인데요. 어떻게 조선 후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한글 소설이 유행을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종 때 한글이 나왔으니까 사실 조선 전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읽고 유행하고 했던 이 한글 소설들 춘향전이라던가 홍길동전이라던가 이런 한글 소설이 대유행한 거 조선 후기예요. 한글이 창제된 거는 15세기 세종 때지만 조금만 더 볼게요. 한글 소설 나왔고요. 상평통보, 홍길동전, 상평통보는요 조선의 화폐예요. 근데 사실 조선 전기만 해도 화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옷감이랑 쌀 가지고 충분히 사실 교환해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대동법 실시되고 굉장히 상품화폐 경제가 활발해지거든요. 상평통보라고 하는 화폐. 이게 딱 나온다 그러면 얘들아 조선 후기로 우리가 얘기를 해버려도 돼. 춘향전도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전기수라고 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전기수. 이 사람이 뭐냐면 이거야. 한글 소설을 대신 맛깔나게 읽어주는 사람인 거지. 지금 장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글 소설 얘기하고요. 상평통보가 유통되고 있고요. 춘향전, 홍길동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호부 호영을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춘향전 양반인 고을의 수령이 막 패악을 떨고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민들이 막 대신 막 느끼는 막 울컥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 문화의 주체로 이들이 한글 소설을 읽고 또 민화, 풍속화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 후기 바로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민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답이 뭐겠습니까? 조선 후기 또 서민들이 즐겼던 문화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지. 이런 장이 있을 때 장시에서 판소리 공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그 한글 소설의 내용이 사실은 판소리로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 판소리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북으로 탁 맞춰주는 사람이 있고요. 호응하는 관객이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2번이고요. 국자감에서 공부하는 학생 고려시대에 볼 수 있었겠죠. 그쵸? 불국사의 그 국자감은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이고요. 불국사 창건 이거 경주에 있잖아요. 통일신라 때입니다. 8세기가 될 것이고요. 안시성 나왔어요. 영화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적어도 이거는 누구다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고구려와 당나라고요. 7세기 요때 안시성에서 막아낸 바로 성주와 민들의 이야기죠. 황룡사 구축목탑 이건 신라입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죠. 왜? 몽골의 침략으로 이 목탑이 불에 탔기 때문인데요. 어쨌건 지금 신라의 그 황룡사 구축목탑 그다음에 뭐 보건과 관련된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와 관련된 건 무엇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이에요. 10번을 보니까요. 막 육각형이고 팔각형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이거 봐봐. 통치체제를 먼저 정비를 하는데 첫 번째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고요. 세도 가문들이 막 장악했던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해서 나중에 아예 없애버리고 군사와 관련해서 상군부를 부활하고
이게 사실은 고종이 즉위한 이후에 그 즉위 초 약 10여 년 정도 국왕의 친부인 흥선대원군이 정치적인 그 실권을 장악하고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흥선대원군의 정치 유혹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될 텐데, 이게 대내적으로 지금 뭔가 체제를 다시금 한번 개편하고 정비하는 모습이었다면, 또 하나의 큰 축은 지금 이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는 여러 외세에 맞서서 어떻게 했는지입니다. 그래서 1866년에 우리는 통상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접근하는 외세와 계속해서 뭘 하느냐? 전투를 치러요. 1866년 프랑스와 병인양요. 그죠? 1871년 미국과 신미양요를 연이어 치르게 됩니다. 결국엔 뭐예요? 통상도 안 하고 수교도 안 할 거야 라는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가에 들어갈 내용 뭐가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 오페르트 도굴 시도에 대한 그 반대 의사, 혹은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에다가 차차차차 놓은 척화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딱 맞겠죠. 그럼 정답 한번 보자고. 여기 있잖아. 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해서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결국 화친하는 것이고, 이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비석을 쫙 세우죠. 척화비 건립이 되겠습니다. 별무반 조직, 이거 12세기 고려에서 누구 막으려고, 그렇지, 여진족 좀 막아보려고 누가 윤관이 건의 해가지고 별무반 만들잖아요. 그죠? 청해진, 아이고야, 청해진 난리 났네요. 통일신라, 청해진도 많이 나옵니다. 통일신라, 바다의 왕자 해상왕 장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해진을 완도에 설치하고 이 해상무역, 요걸 딱 정리하죠. 강동육주 확보. 강동육주를 확보했어. 누가? 서희가. 누구와 단판을 지어서? 서희는 고려의 신하죠. 누가? 소손룡과. 소손룡은 누군데? 거란이잖아. 그래서 거란의 1차 침입 때 오히려 우리가 영토를 획득했던 바로 그 상황이고요. 천리장성을 축조한 건 사실 2번 있습니다. 똑같이 천리장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고구려가 있고요. 고려가 있어요. 다 자신들의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척화비 설립이 되겠습니다. 건립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상소문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이에요. 아주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게 살짝 헷갈렸을 수 있어요. 아주 잘하고 역사 막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는 친구들은. 왜냐면 최익현 하면 의병, 뭐가 떠오르냐면 을사의병이 떠오르거든요. 을사늑약 이후에 일어나잖아. 전라도 태인을 중심으로 쫙. 근데 잘 봐. 최익현은 유생이야. 그리고 유생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다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이 유생으로서 성리학자로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황마다 이 사람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요. 개항도 반대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신최익현, 제가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그런 근대적인 의미의 국제법이 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남의 나라 군주 임금을 감히 겁박하고 협박하고 국모를 시해한 자를 돕는다는 내용이 있을 리는 없지 않겠냐. 아무리 그게 뭐 우리가 모르는, 뭐 내가 문외한이라고 해도 그거는 말이야 안 되잖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예요? 국모를 시해한 거예요. 외적들은 국모 시해에 대해서 사과하는 기색도 없이 단발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럼 2개 나오죠. 국모 시해. 감히 충과 효가 가장 중요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국모를 시해했다는 건 사실은 충과 관련돼서 진짜 끔찍한 사건인 거고, 단발을 강요하고 있는 거는 신체발부 수지 부모인데 부모가 주신 이 상투를 자르라니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 을미년에 있었던 이런 끔찍한 사건, 하나는 을미사변, 그 다음에 단발을 강요하는 거, 이건 을미개혁. 어찌 의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건 무슨 의병이야? 을미의병이야. 최익현은 을사의병인 내가 아니라 최익현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을사늑약 이후에는 분연히 떨치고 사실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얘들아, 이건 을미의병인데 봐봐, 여기 을미사변이 딱 있잖아. 1895년 알아야 이 문제 푸니? 아니잖아요.
아, 국모가 시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구나. 국권 피탈은 언제야? 1910년이잖아. 생각보다 여기가 좀 넓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임술농민봉기 1862년인데 이거 연도 알아야 되니? 아니지. 그냥 세도 정치 거의 끄트머리에 전국적인 사실은 농민봉기가 있었다. 강화도 조약 이거는 좀 알자 얘들아. 이게 뭐야? 개항 문 열었어요. 이모군란 1882년입니다. 99인들이 일으킨 봉기죠. 갑신정변 1884년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을미사변 이후에 요 상황 정답 마로 갑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예,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최근에 이 헤이그 특사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을 좀 보면서 선생님이 잘 안 우는데 한 번 울었어요. 갑자기 너무 막 울컥했어요. 왜 그랬나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휘종, 이준, 이상설 이들이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서 외교권이 없는 나라의 민으로서 겪었을 그 서러움, 그리고 심지어 그 머나먼 땅에서 이준, 헤이그 특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준이란 분은 죽거든요. 그게 진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고종 황제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애씀과 노력과 몸부림이었을 텐데 너무 속상한 막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왔던 때가 있어요. 맨날 사실은 이준이나 이상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구성되는데 이 13번 같은 경우에는 헤이그 특사였던 특히 요 통역 쪽을 담당했던 이휘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에 등 통했대. 와우, 조금 부럽네요. 예.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이휘종은 지금 이게 어하게 되니까 기자단이 모여있는 곳에 참석해가지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한 이 독립에 낚이면 안 돼요. 선생님 아직 일제강점기 아닌데요. 예, 하지만 사실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뺏겼고 통감부가 설치돼 그 상황에서 이게 1907년의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권을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실은 그 몸부림이에요.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 여기 결국엔 회의장에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지만 일본이 그 당시에 자국 내에 그 회의나 거길로 그 송고한 내용들을 보면 되게 긴장하고 고종만 되게 놀라기도 하고 그랬어.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고종이 이러한 것들을 지금 다 기획하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1907년에 이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어떻게 해요? 강제 퇴위시켜버려요. 버젓이 살아있는데 퇴위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1907년에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 상황 여러분 1907년이고요. 이 1907년에 바로 요러고 나서 정미칠조약, 한일 신협약이라고 해서 차관 정치가 시작되고 비밀각서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고 요게 지금 다 같은 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정답 이걸로 갑니다.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이거는 조선이 청에 보낸 사절단이에요. 가서 근대적인 무기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거 좀 보고 오라는 거죠. 1880년대 상황이고요. 훈련도감 설치되었다. 이거 역시 조선인데요. 임진왜란 때예요. 쟤네 막 조총 쏘거든요. 외적이. 근데 막 우리는 계속 활 쏘면서 싸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우리도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거를 개편해낸 것이 바로 훈련도감입니다. 아간파천이 단행되었다. 1896년의 일이에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입니다. 바로 전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내인 국모 명성황후가 시해되고요. 본인의 안위도 사실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1896년에 고종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이고요. 화폐 정리 사업이 시작되었다. 1905년 일본인 고문 메가타가 주도했던 대한제국의 경제를 예속하고자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가 되겠습니다. 23번은요 몇 강에 있느냐? 13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권 피탈고 과정, 국권 침탈과 그에 대한 이제 이 저항, 그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정리하고 꼭 가셔야 합니다. 14번입니다. 이게 작년도 수능에 국채보상운동이 나왔거든요. 이 국채보상운동이 그대로 지금
예, 자료만 바뀌어서 다시 한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국심이요, 애국심이요.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국채 1,300만 원 갚아버리고 갚아버리자는 거야. 왜냐면 적의 공격이 없어도 이거 못 갚으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이 나라 강토 없게 되면 가옥 전토는 다 네 것이냐. 나라가 없는데 이게 다 뭔 소용이냐야. 근데 왜 애국심에 호소해요? 이 빚 1,300만 원 내가 진 건 아니잖아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소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라가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 알아. 하지만 이 대한제국의 1년 예산에 달하는 이 국채 1,300만 원. 국채가 뭔데? 나라 빚이잖아. 이거 갚아버리고 우리 경제적 자주권 지켜서 나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냥 소멸되고 경제적 자주권 뺏기는 거 막아버리자. 막아보자 이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 우리가 무슨 돈이 어딨어. 그래서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 남자들은 금주, 금연 이런 거래요. 몇 개월만 담배 피지 말자 뭐 이런 거예요.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락지 빼고요. 비녀 빼고 해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모금하자는 거야. 그럼 이걸 갖고 가야 되는 곳이 있잖아. 아니면 이 모금을 하고 있는 그 기관이 있을 거야. 지금 같으면 뭐 ARS도 하고 뭐 할 거 아니니 모바일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를 해줬던 곳이 뭐냐면 언론이에요. 그 당시 언론이 뭔데? 신문이잖아요. 대한매일신보, 영국인 사장 베델, 양기탁 이런 사람들, 박은식, 신채호 다 대한매일신보 하면 여기 이제 있잖아. 기사도 나오고 하잖아. 이 대한매일신보가 실제로 1907년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금하고 또 알리는데 역할을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였다.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수신사,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지고 온 웬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요,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고요. 내용인즉슨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청나라, 일본, 그 다음에 바다 건너에 미국과 잘 지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영남 지방의 수많은 유생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상소를 올려요. 공연히 왜 미국은 끌어다 들이냐. 무슨 얼어죽을 미국과 수교냐. 그래서 실제로 1880년대에 위정척사 운동의 하나의 흐름이었고요. 묘총 등이 주도했다. 묘총의 서경촌도 운동이 되겠죠. 이거는 고려시대 12세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청을 정벌하는 주장, 이거 북벌이에요. 왜? 우리가 청한테 그만큼 수치를 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일까요? 병자호란 이후에 효종 때 그리고 숙종 때 전개됐던 상황이고요. 대한매일신보에 이게 정답이고요.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했다. 이거 보안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1904년에 일본이 지네가 우리의 이 황무지들을 대신 개간해 주겠다면서 막 요구해요. 뭔가 막 선심 쓰듯이. 이때 보안회가 나서요. 웃기고 있네. 니네 모를 줄 알고 됐거든? 우리가 할 거야. 저지하고 우리가 직접 황무지를 개간하겠다라고 애썼던 단체가 바로 이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4번으로 갑니다. 15번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속해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네요. 동아시아사에서도 나왔는데 한국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3.1운동이 15번 몇 강에 있느냐? 16강에 있습니다. 3.1운동 잘 정리 안 된 친구들은 수특 16강을 좀 확인해 주세요. 이게 3.1운동이라고 하는 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죠. 민족대표 33위는 태화관에서 낭독을 했고요. 실제로 오후 2시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탑골공원에서 기미독립선언서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평화로운 만세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위가 계속되자 일본이 이제 각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거든요. 학교가 폐쇄되니까 이들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느냐?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유관순이 4월 초에 그죠? 천안의 아우네 장터에서 부모님 다 이 자리에 있었고요. 거의 3,000명 가까이 모이는 대규모의 이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강경진압하고요. 이 강경진압으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유관순의 부모도 이 자리에서 유관순은 시위의 주도 세력으로 해서 재판을 받고 서대문 혐오소에 복역하다가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1920년에 그쵸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데
이 만세 시위, 만세 시위, 만세 시위, 3.1운동의 전개 과정, 국내의 상황들, 국외까지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 확산됐다라는 거를 지금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 정답은 굉장히 쉽게 가죠. 뭐예요? 거적적인 민족운동이었다.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 계층, 노동자, 농민, 상인, 학생, 엘리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운동이다라는 거, 모두가 하는 게 바로 이 독립을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걸 알려준 사건이죠. 예, 신분제 폐지를 요구했다. 신분제는요,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됩니다.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하였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이후의 상황이고요. 삼정이정청 설치, 이거는 많은 친구들이 모르기 때문에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1862년 세도정치 거의 막판에 삼정의 문란을 개혁을 해보고자 사실 철종 때 설치는 됐었어요. 그 다음에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의 한거였다. 1811년 홍경래의 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정답 3.1운동에 대한 건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가단체 역시 대표적인 게 출제됐고요. 16번 여기 나오네요. 몇 강입니까? 17강입니다. 17강은요. 국내 민족운동과 관련된 거고요. 이 국내 민족운동은 3.1운동 이후에 확실히 활발해져요. 지금 연대 딱 보세요. 가단체라고 물어봤는데 1927년이에요. 가단체 1920년대입니다. 20년대 일본은요, 통치 방식을 바꿔요. 3.1운동으로. 뭘로?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이 문화통치 상황에서는요, 단체는 만들 수 있어요. 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일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었고요. 이 단체는요, 조선 최대 규모의 국내 단체입니다. 최근의 해소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 단체가 뭐 될 위기냐? 지금 해체될 그런 상황인데요. 견해를 제시하겠대요. 노동자, 농민이 중심되는 계급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해소하는 것이 맞다. 각자의 갈 길을 막 진짜 웃으며 안녕하는 게 맞다라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정오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단결하기로 했고 민족의 힘을 협동하는 그 노선을 정하기로 했다.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족 유일당 운동 해야 된다. 그러면 1927년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최대 규모의 단체이자 이 단체는 잘 보니까 민족협동전선이었네.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민족 유일당 운동을 통해 단결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서 가자라는 거였어요. 사회주의자들이었던 이 정우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 민족주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손 잡겠다라고 하는 거를 밝히고 1926년에 밝히고 27년에 만들어진 이 단체가 지금 31년에 해소되기 직전에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신간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여러분 정답. 반드시 17강에서 신간회 정리 안 된 사람은 신간회 처음 들어보거나 하는 친구들은 이거 보셔야 되고요. 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죠. 진상조사단 파견했고요. 민중대회 개최를 준비했고요. 예, 신간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1929년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진단학보를 발행했다. 이건 진단학회. 예, 일제강점기. 예,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 초반에 우리 손으로 우리의 대학을 만들자,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자라고 했던 밀립대학을 설립하고자 했던 움직임이고요. 이거는 27년에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헷갈리라고 낸 문제예요. 이 단체는 뭐냐면 1907년부터 11년까지 존재했던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독립협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신간회입니다. 1929년에 있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던 바로 신간회 3번이고요. 17번입니다. 밑줄 친 이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현대사를 틀리는 이유는 2학년 때 3월을 제외하고는 전범위로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현대사가 지금은 좀 낯설어요. 근데 괜찮아요. 현대사는 계속 세 문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수특의 19강, 20강, 21강 요거 한 번만 정리하시면 그 다음부터 현대사 안 틀려요. 특히 현대사는
1945년 광복한 다음부터 48년에 정부 수립까지 그 과정 3년사에서 보통 한 문제쯤 출제가 되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고요. 밀주친 이 국회를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선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회예요. 최초의 선거가 50선거입니다. 이 50총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 제헌국회예요.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제헌국회라고 하고요. 임기는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948년에 만들어져서 50년에 끝나거든요. 이 짧은 기간 동안 했던 제헌국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헌법 제정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정부를 수립한 거지.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이거는 암기하세요. 이 제헌국회가 한 활동입니다. 요것을 합니다. 당연히 헌법 만들어서 정부 수립했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법. 이게 무슨 말이야?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을 사실은 처단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조사위원회도 만들고 반민특위라고 해서 위원들이 활동도 했다니까. 조사도 했고.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인 거고, 기간도 단축되고, 현대사 강의에서 얘기 다 했던 부분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48년도에 정부 수립 이후에 요거 해요. 그리고 농지개혁법 49년에 만들어서 50년에 시행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 제헌국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이걸로 가고요. 관민공동의 독립협회입니다. 통리기모함은 이건 정부에서 수립한 개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였고요.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에 한 일이죠. 좌우합작 7원칙은요. 정부 수립 전에 여운형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와 우가 합작돼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바로 그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몇 번으로 간다? 5번으로 갑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에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역시 조금 까다롭습니다. 현대사 문제 중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7번, 수능까지 7번 중에 한 5번 정도 출제되는 게 통일입니다. 그 통일 중에서는 보통 박정희 정부 시기, 노태우 정부 시기, 김대중 정부 시기가 나오는데요. 김대중 정부 시기 때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남북의 정상이 최초로 만났으니까. 근데 이게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돼요. 바로 이건 언제냐면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엄청난 사건이에요. 언제 유엔에 가입하느냐? 이건 지금 외워버리세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엔에 가입도 서로 안 됐던 거예요. 북이 가입하려고 그러면은 이쪽, 미국이나 이쪽에서 반대하고, 우리가 가입하려고 하면 당연히 저쪽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못하다가 1991년이에요. 근데 이 91년이 그 진짜 거의 막 냉전이 막 89년, 90년, 91년, 92년 막 으악! 요 시기거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가능한데, 이때 남과 북이 뭘 하냐면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거를 이 91년도에 채택해. 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이 뭐냐면 상호 불가침할 것이다 라는 거야. 정상이 만난 건 아니야. 고위급 회담이라 그래서 되게 높은 관리들이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친 평화가 한 번에 오지 않아요. 그 노력 끝에 남북 기본 합의서, 우리는 너 절대 침략하지 않을까, 상호 불가침 및 서로의 존재를 인정까지 가는 정말 통일의 역사에서는 꽤 큰 발자국을 내딛었던,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내딛었던 때가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91년 노태우 정부 때 상황이 되겠고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정부 시기입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김대중 정부 시기고요.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이게 바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이거는 뭡니까? 박정희 정부 때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 이후고요. 홍범 14조, 이거는 고종이 1894년 2차 가보개혁하고 95년에 이렇게 개혁을 해왔고 해나갈 것이다라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한 것이 바로 홍범 14조 2차 가보개혁
그 마무리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노태우 정부와 관련된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가민주화 운동입니다. 역시 현대사에서 통일과 함께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화 운동이에요. 근데 이 민주화 운동에서는 세 개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4.19 혁명이고요. 학평 2학년 거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나왔어요. 작년 수능에 이게 나왔고요.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모평에 나왔죠. 계속해서 지금 서로 이거는 그 전년도 수능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 개를 돌려가면서 출제하고 있는데요. 4.19 혁명이 나온 거예요. 1960년에 있었고요.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토의 질문을 갖고 하느냐, 3.15 부정선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엄청난 부정이 자행됐어요. 3인조, 5인조,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 미리 해놓기, 별일이 다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의 당일부터 반대하면서 마산을 중심으로 시위가 있었고 경찰이 발포했고, 그 3월 15일 마산 시위에서 실종된 김주열 학생이 4월 11일에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그렇게 나오면서 마산에서 2차 시위가 있었고, 이게 전국으로 확대됐고, 4월 19일 경무대 앞에서 엄청난 시민과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고, 계엄령 선포됐고, 군인 투입됐고, 군대 들어왔고, 탱크 들어왔고, 그런 상황에서 4월 25일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위를 하면서 4월 26일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되죠. 이게 지금 4.19 혁명의 흐름 쫙 정리한 거예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이거는 4.19 혁명입니다. 그럼 4.19 혁명에 대해서 옳게 얘기한 게 뭐냐 이거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죠.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헌법 개헌이 있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정부가 장면 내각, 우리가 제2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장면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19 혁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유신 헌법의 철폐, 이거는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져서 그 체제가 쭉 가게 되죠.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내세웠다. 이거는 정부 수립 3년사, 광복부터 정부 수립 때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구호일 것이고요. 요거 중요하네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다.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의 대표적인 구호입니다. 대통령 선거 우리가 하겠다. 우리 손으로 뽑겠다라는 게 요구사항이었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그쵸? 나라 정부 수립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선건국동맹 때부터 여운형이 준비했다가 45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국내에서 이렇게 건국을 준비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미추친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물어봤어요. 어제 훈커공원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보온병으로 위장된 폭탄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폭발로 시라카와 요시노리 등 일본의 주요 인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폭탄을 던진 사람은 한국인 윤봉길이라 한다. 윤봉길 나왔으면 된 거예요. 우리가 시라카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잖아. 훈커공원 윤봉길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1932년에 있었던 4월에 있었던 상하이 훈커우 공원의 의거가 되겠습니다. 상하이 훈커우 공원의 이 의거의 주인공은 바로 윤봉길, 매헌 윤봉길인데요. 이 윤봉길은 어디 소속이었느냐?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럼 이 한인 애국단은 누가 만들었느냐? 김구가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몇 강에 나오느냐? 18강에 나오거든요. 의열 활동 단체들이 쫙 나올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이 있습니다. 특히 한인 애국단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막 너무 침체되어 있을 때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김구가 31년에 만든 단체고요. 이 단체 소속 단원이 윤봉길과 이봉창이 있죠.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서 어떻게 했어요? 1월 달에 일왕의 마차에 투탄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윤봉길은요, 보온병과 도시락통 이런 걸로 위장한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이 보온병을
투탄해서 일본인 민간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고위 관료들, 그 다음에 뭐 군인들, 이러한 진짜 고위급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상하이 사변 축하 파티 겸 일왕 생일 파티, 그 축하연에서 의거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하이에서 있었던 훈코우공원 의거가 되겠습니다. 정답 요걸로 가시면 되겠고요. 예, 여긴 어딜까요? 예, 지금 여기 연해주죠. 연해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연해주는 러시아 땅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긴 어디예요? 백두산이 있고 이쪽이죠. 북간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예요? 아마도 한성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죠? 여기는 일본 도쿄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 지금 상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1번. 그래서 의열 활동 모르는 친구들은 이대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18강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 한 번만 볼까요? 3월 달의 시그널은요. 내가 몇 점 맞았느냐가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실제 한국사가 어떻게 나오고 이 총 21강의 내용들이 어떻게 골고루 나오는지를 보고 요거 딱 캡처해 놓고 내가 한 번은 봐야겠다. 그것만 확실하게 알면 3월 한국사에서 여러분이 얻을 건 다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5번의 모의고사가 남았고요. 한 번의 수능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총 이 120문제를 연습하면서 수능 한국사 충분히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그 긴 레이스 혼자 가지 않고 외롭지 않게 여러분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숲 정선아였습니다.